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송대감댁 과부 윤 씨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 벌써 3년, 외로움은 더욱 깊어만 갔지요.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혼례를 치르자마자 서방을 잃다니. 나이 30도 안 되어 과부가 되었으니 이를 어찌할꼬. 윤 씨는 명문 사대부인 최대 감댁 며느리였지요. 허나 그러면 뭐 합니까?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인데 답답한 최대 감댁에서 사는 재미라곤 아무것도 없었지요. 사내 손 한 번 못 잡고 과부 신세라니. 앞으로 이긴 세월을 무슨 낙으로 산단 말인가? 그때 여종인 춘섬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를 드실 시간입니다. 큰마님께서 마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불호령 내리시기 전에 어서 가셔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날 들볶는구나. 알겠다. 곧 나가겠다.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창백하고 야위어 있었지요. 28배 나이에 과부가 되었으니 그 쓸쓸함이 오죽하겠습니까? 난 이렇게 늙어가고 말 것이야. 삶이 아니라 감옥이 따로 없구나. 한숨을 폭 내쉰 윤 씨는 몸가짐을 정돈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오늘도 엄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색이 좋지 않구나. 자고로 양반과 며느리는 얼굴빛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느니라.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는 것이 느껴졌지요. 윤 씨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어 밥알만 뒤적였습니다. 요즘 집안 농사일이 엉망이더구나. 아무래도 새 머슴을 들이는 것이 좋겠다. 어머님 뜻대로 하시어요. 덕구아재에게 머슴을 뽑으라 말해두겠습니다. 윤 씨는 공손히 대답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답답한 뿐이었지요. 하여 밥상을 물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당에는 새로 온 머슴들로 북적였습니다. 최고참 머슴인 덕구아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자들은 모두 힘이 좋아 보이는구나. 이 집안 머슴은 근면한 것이 미덕이다. 자, 내일부터 바로 일을 시작하도록 하거라. 윤 씨는 마당 한켠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머슴 한 명에게 시선이 갔지요. 마침 덕구아재가 그 머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 했더냐? 상돌이라 합니다. 힘쓰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상돌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단단한 머슴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깃들어 있었지요. 듬직한 것이 보통 사내가 아니로고. 참으로 머슴 같지 않은 풍채로구나. 윤 씨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지요. 순간 상돌이도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의 가슴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새로운 머슴인가? 그러합니다, 마님. 힘이 세고 일도 부지런하다 하여 데려왔습니다. 상돌은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허나 그의 눈빛은 윤 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다른 하인들과 다른 당돌함에 윤 씨는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마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하거라. 우리 집 일은 덕구에게 배우도록. 윤 씨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귓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상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지요. 윤 씨는 서둘러 안채로 돌아갔습니다. 마님, 새 머슴이 범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저 머슴일 뿐이다. 허나 윤 씨는 어째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렸지요. 이른 새벽, 윤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이다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지요. 마당을 거닐던 윤 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물가에서 상돌이가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급히 몸을 숨겼지요. 그녀의 심장이 또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리도 사내다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윤 씨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상도리의 근육이 물을 끼얹을 때마다 출렁였지요. 온몸의 구릿빛 피부는 어느새 물에 젖어 번들거렸습니다. 응. 저게 대체 뭐야? 상도리의 등에 선명한 상처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채찍에 맞은 듯한 흉터가 여러 줄 나 있었지요. 윤 씨는 놀라움의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상도리의 목소리에 윤 씨는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바람 소리였나 보군. 상도리가 우물가를 떠나자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나 그녀의 마음 속에는 상도리가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그의 단단한 근육, 넓은 어깨, 그리고 등의 상처 자국까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나 보다. 안주인이 되어서 머슴을 훔쳐보다니. 윤 씨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방으로 돌아갔지요.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요.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담?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마님, 아침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몸이 좋지 않구나. 어머님께 그리 전하거라. 윤 씨는 춘섬을 물리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허나 눈을 감아도 상돌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금지된 욕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저녁이 되어서야 안채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있더니 얼굴색이 더 나빠졌구나. 어디 아픈 데가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잠을 설쳐 피곤할 뿐입니다. 사실 그녀는 하루 종일 상돌이를 생각하느라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었지요. 허나 입 밖으로 낼 수야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네가 남편을 잃은 지 이제 3년이 지났구나. 앞으로는 더욱더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윤 씨는 공손히 대답했으나 가슴 속에서는 반발심이 일었습니다. 28배 나이에 평생 과부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밤이 깊어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갓집 며느리라곤 해도 허울뿐이구나. 매일같이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데 위로해줄 남편도 없었지요. 울적한 마음의 달을 보는데 마침 상도리가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도리는 달빛 아래에서 무언가를 읽고 있었지요. 글 읽는 머슴이라니. 참으로 신기한 사내로구나. 그날 밤 윤 씨는 한참이나 상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잘 왔다. 안채 처마가 비가 새는 것 같으니 살펴보고 고쳐다오. 네, 마님. 당장 살펴보겠습니다. 윤 씨는 상도리가 처마를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 근육이 사다리를 오갈 때마다 꿈틀거렸지요. 윤 씨의 가슴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냐? 기와 몇 장이 살짝 어긋나 있습니다. 금세 다 고쳐놓겠습니다요. 더울 텐데 한 잔 마시고 하거라. 윤 씨는 상도리에게 막걸리를 건넸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이런 분의 넘치는 대접을 받다니 황송합니다. 대접을 받으면서 둘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윤 씨는 전율을 느꼈지요. 상돌의 눈빛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킬 것이 더 있으니 저녁에 잠시 들리거라. 네, 마님.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마주쳤지요.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는 거울 앞에 앉았지요. 오래간만에 화장을 하니 자꾸만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상돌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윤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지요. 너에게 물을 것이 있어서 불렀다. 말씀하십시오, 마님.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춤을 추었지요. 윤 씨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네 등에 있는 상처는
어쩌다 생긴 것이냐? 상돌이는 대담하게 웃었답니다. 그것이 궁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제 등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까? 윤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상돌이는 조심스럽게 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이 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벼랑간 상돌이가 윤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인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윤 씨는 숨을 멈췄지요. 둘의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는 전율을 느꼈답니다. 아무도 알아서는 아니 된다. 걱정 마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답니다. 마님은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이냐? 네가 볼 때 정말 그러하느냐? 사내가 자기를 아름답다고 하는 순간 온몸이 짜르르 했지요. 혼례를 치르자마자 청상과부가 된 윤 씨에겐 모든 게 생소했습니다. 윤 씨는 상돌의 품에서 진정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느꼈지요. 그들의 밤은 길고 뜨거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기와집 대문으로 관원들이 들어섰지요. 관아에서 오셨다 하셨소.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근방에서 수상한 자를 찾고 있어.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로 위험한 자라 하오. 덕구의 눈이 순간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 상돌에게 향했습니다. 상돌은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집중했지요. 윤 씨는 안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지요. 관원들이 떠난 후 상돌이는 물동이를 들고 안채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그를 따라 나섰지요.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 저들은 대체 누구냐? 마님, 저들은 저를 찾는 자들입니다. 그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언젠가는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님께 해가 미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야. 두 사람은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윤 씨는 가슴이 떨렸지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급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어머님, 안채 뒤편꽃이 시들어 물을 주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여종이 하면 될 것을. 이제 그만 내 방에 들어가 있거라. 윤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돌이와 함께였지요. 마님은 상돌이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을 보낸 후 윤 씨를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오늘 관아에서 온 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반역자의 자손을 찾고 있다고 하더구나. 윤 씨는 또다시 철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하인들과의 접촉을 줄이거라. 과부의 몸으로 머슴과 자주 대화하는 것은 가문의 체면을 손상시킨다. 네,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윤 씨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러간 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상돌이를 침소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시어머니가 의심하고 있다. 아무래도 덕구가 우리를 감시하는 듯 싶구나. 마님,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씨는 상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할 것이야. 상돌이는 윤 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윤 씨는 눈물을 흘렸지요. 어느새 둘은 서로를 연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 진짜 정체를 말씀드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구건 나는 상관없다. 아닙니다. 부디 들어주십시오. 상돌이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어딘가 당당하고 위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상철이라 합니다. 저는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이지요. 윤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는 남쪽 지방의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양반이 그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 양반은 바로 마님의 시아버님인 송대감이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그럴 리가 없다.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마님께서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송대감은 조정의 힘을 빌려 우리 가문의 광산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처형하였지요. 윤 씨는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에 대해 알지 못했던 면을 마주하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 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의 시댁을 무너뜨리고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지요. 나와의 관계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느냐? 이상철은 윤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님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변했습니다. 윤 씨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상철에 대한 배신감과 사랑이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었지요. 마님, 시댁에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제 가문을 몰락시킨 증거가 모두 담겨 있지요. 그것만 있다면 빼앗긴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이상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요. 알겠다. 시간이 좀 필요하구나. 그날 밤 윤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뒤척이며 고뇌에 빠져 있었지요. 윤 씨는 날이 밝기도 전에 후원으로 나와 이상철을 불렀지요.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 이야기를 밤새 생각해 보았다. 더 자세히 알고 싶구나. 이상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형되신 후 저는 가족들과 함께 도망쳐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남동생은 굶주림으로 죽었지요. 저는 복수를 맹세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구나. 하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어찌 증명할 것이냐? 송대감에게는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불법적 거래와 뇌물, 음모의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서재 바닥 아래 숨겨진 공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 접근할 수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그 장부를 찾아보겠다. 만약 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야.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윤 씨의 손을 잡았지요. 위험한 일입니다. 발각되면 마님께도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항상 이방인이었다. 이 집안 사람들은 나를 가문의 체면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만약 시댁이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충성할 이유가 없지.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둘의 눈에서는 깊은 애정이 흘러넘쳤지요. 그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마님도 조심하십시오. 상철이 마당을 빠져나간 직후였지요. 갑작스러운 외침 소리가 기와집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윤 씨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지요. 하인들이 상철을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지요. 윤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놈을 창고로 끌고 가라. 대감마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윤 씨가 급히 일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시어머니가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 저놈이 역적 집안의 자제라고 하더구나. 게다가 네가 저자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도 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퍼뜨린 것입니까? 하인들이 봤다고 하더구나.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그보단 이 집안을 속인 점 머슴을 제대로 벌해주십시오. 알겠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 모든 게 오해인 것 같구나. 그제야 시어머니는 의심을 풀었지요. 윤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철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허나 내색하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답니다.
창고에서는 이상철의 비명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윤 씨는 손으로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마님, 괜찮으십니까? 춘섬아, 저 창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 상돌이가 심하게 매를 맞고 있습니다. 대감님께서 직접 신문하고 계시지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지요. 창고에서는 여전히 이상철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그 장부를 찾아내겠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는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윤 씨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지요. 이상철이 말한 대로 바닥 아래에 숨겨진 공간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서재 바닥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정말로 책상 아래쪽 바닥에 미세한 틈이 보였지요. 윤 씨는 바닥을 열어젖혔습니다. 거기에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놓여 있었지요.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이럴 수가. 이상철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어. 장부를 펼쳐보니 그 안에는 이상철이 말한 대로 모든 증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뇌물과 조작된 문서, 그리고 이상철의 아버지를 역모로 몰아넣은 계획까지 전부 말입니다. 참으로 악독하구나. 하늘의 심판을 받으리라. 윤 씨는 장부를 품에 숨기고 바닥 판자를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군가가 서재로 오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재빨리 책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리고 송대감의 신복인 상고아제가 들어왔지요. 상고아제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지요. 침소로 돌아온 윤 씨는 장부를 이불 속에 숨겼습니다. 기다려라 상철아. 내가 꼭 구해줄 것이야. 방으로 돌아온 윤 씨는 몸종 춘섬이를 불렀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었어. 이제부터 이상철을 구해야겠다. 마님, 너무 위험합니다. 막지 말거라.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마님을 존경하는 춘섬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나 곧 마님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지요. 그날 밤 윤 씨는 창고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상철, 정신 차려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마세요. 윤 씨와 춘섬은 이상철을 업고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갖은 고초를 겪은 이상철은 꼬리말이 아니었지요. 윤 씨는 이상철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놓았습니다. 마님, 열이 너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말하지 마라. 그는 죽지 않을 것이야. 윤 씨는 밤새 이상철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수건을 적셔 그의 이마와 목, 가슴을 닦아주었고 상처에 약재를 발랐지요. 하지만 이상철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이상철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푸르스름해졌지요. 이상철, 내 말이 들리나요? 제발 버텨요. 우리는 아직 함께할 일이 많아요. 이상철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버지를 부르고 때로는 윤 씨의 이름을 불렀지요. 윤 씨는 절망 속에서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 시댁에서 수색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인들이 이상철 도령을 찾고 있다 합니다. 어서 문을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라. 내가 아프다고 하고? 바깥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이상철, 조금만 더 버텨요. 내가 당신을 꼭 살려낼 테니. 마님, 시어머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윤 씨는 급히 이불을 끌어올려 이상철을 가렸지요. 그리고는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흉내를 내었답니다. 윤 씨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방 안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어제부터 몸이 좋지 않다고 하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마도 요즘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지요. 그 머슴이 도망쳤다.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 곧 잡히고 말 것이야. 윤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지요. 그러합니까? 반드시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그자가 혹시 너를 찾아오지는 않았느냐? 중상을 입었다고 하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찌 그런 사람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을 둘러본 후 나갔습니다. 윤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품속에 꼭 끌어안고 있던 상철은 여전히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철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지요. 이상철, 조금만 더 버텨요. 당신을 꼭 살려낼 테니. 춘섬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뜨거운 물과 약재가 들려 있었지요. 마님, 산에서 구해온 약초입니다. 상처에 좋다고 합니다. 고맙구나, 춘섬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상철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시댁의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그녀의 기지로 번번이 위기를 모면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이상철의 의식이 돌아왔지요. 마님,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우리는 함께 이 시련을 이겨낼 것이에요. 윤 씨는 이상철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그에게 향해 있었지요. 당신이 회복하는 대로 여길 떠나요. 어디든지 함께 가고 싶군요. 두 사람의 손이 달빛 아래서 단단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춘섬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요. 마님, 시댁에서 마님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다 합니다. 헌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돌려보내는 도중에 자객을 보내어 습격할 모양새입니다.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상철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마님, 윤 씨와 이상철은 도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송대감댁을 벗어나 저 먼 산속으로 달아나기로 하였지요. 마님, 저와 함께 가시면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시댁에서의 안락한 감옥살이보다야 훨씬 나을 것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윤 씨와 상철은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둠을 틈타 산속의 작은 마을로 향하는 숲길을 걷고 있었지요. 윤 씨는 이상철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양반가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다니. 저는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길고 험한 산길을 지났지요. 며칠 후 둘은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시댁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지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윤 씨는 산국화를 따서 차를 우려내고 있었지요. 조정에서 사자의 편지가 도착했소. 당신의 옛 시댁의 죄과가 모조리 들통난 것 같구려. 송대감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아주 큰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필귀정이었지요. 결국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 법이군요. 억울한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을까요? 윤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따사로운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요. 부인의 용기가 없었다면 저들의 죄는 묻혀버렸을 것이오. 저는 그저 다시는 누군가가 저처럼 울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계곡 사이를 걸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산이 조용히 어둠에 감싸이고 있었지요. 조정에서는 마침내 상철의 아버지가 받은 역적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송대감이 꾸민 모함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상철의 선치는 명예를 회복하였습니다. 상철의 가문 또한 옛 지위를 되찾게 되었답니다. 아버님, 이 불효자가 이제야 얼굴을 들게 되었나이다. 상철은 조정에서 내려온 사면 교지를 받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 씨는 말없이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주었지요. 복권 이후에도 상철은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새벽을 밝히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마침내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장원 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서방님이 장원급제라니요? 윤 씨는 상철이 본인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그 눈물 속에는 오랜 고난의 해방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조정에 출사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언병과 필력이 뛰어나 조정의 중신들도 혀를 내둘렀지요. 또한 그 뜻이 바르다 하여 임금의 총애까지 받게 되었지요. 주상전하, 제게 이리도 높은 벼슬을 주시다니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러나 상철은 결코 머슴살이하던 지난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주 시골로 내려가 민정을 살폈지요. 상철은 빠짐없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답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결코 눈을 감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 상철은 벼슬아치로서 무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초여름 윤 씨와 상철은 간소하게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관대작의 사치 대신 마을 사람들과 한 상에 둘러앉아 웃으며 잔을 나누었지요. 이제야 참으로 당신의 부인이 된 듯합니다. 그대는 언제나 내 부인이었소. 다만 세상이 늦게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요.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더는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렀지요. 그들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자손들에게 고든 삶과 옳은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윤 씨는 푸근한 손길로 집안을 돌보았지요. 해가 거듭할수록 집안은 번창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한양 저작거리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명망 있는 윤명호 대사원이 형장의 이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 모함이오. 그렇고 말고 그 좋은 분이 영모라니 말도 안 돼. 간악한 이 판서의 짓이 분명하구먼. 백성들은 이조판서 이명헌 대감의 짓이라며 수군거렸지요. 허나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판서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자였기 때문이었지요. 대사원의 유일한 자제 유놈은 추적자들을 피해 몸을 숨겼습니다. 반드시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라. 어딘가 아버지께서 남긴 글이 있을 것이다. 유놈은 한양 근교의 초가에 숨은 채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지요. 그는 낡은 서책 사이에서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백룡회라는 글자와 함께 이명헌 판서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백룡회와 이 판서는 도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놈의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제자였습니다. 스승의 죽음 이후 목숨을 걸고 유놈을 보호해왔지요. 도련님, 바깥은 위험하옵니다. 이 판서의 눈과 귀가 사방에 퍼져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백룡회라는 것을 조사하다 화를 입으신 것 같소이다. 김진사는 종이를 받아들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지요. 역시 그러하셨군요. 대감마님께서는 조선을 등 뒤에서 주무르는 악당들을 찾고 계셨사옵니다. 그 충정이 화를 부른 것이옵니다. 유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김어른, 제가 어찌 이대로 숨어 살 수 있겠소이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소? 하오나 도련님 홀로 맞서기엔 그들의 힘이 너무 강하옵니다. 그렇다면 먼저 힘을 키울 것이오. 허나 때가 되면
아버지의 원수를 반드시 갚을 것이요. 윤음의 눈빛에는 불꽃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윤음은 정체를 숨긴 채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지요. 갑자기 골목 안쪽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에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포졸 셋이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짐을 뒤지며 돈을 빼앗고 있었지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이미 정해진 세금은 모두 냈사옵니다. 이것은 제 손주의 약값이옵니다. 듣기 싫다. 이 판서의 신복인 우리들을 무시하는 게야? 이 판서가 권력을 잡은 이후로 탐관오리들이 날뛰고 있었지요. 이제는 말단 관리들조차 이 판서의 이름을 들먹이며 수탈을 했답니다. 참으로 간악한 자들이로구나. 백성을 지켜야 할 포졸이 오히려 도적질이라니. 윤음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문득 그의 시선이 길가에 놓인 검은 탈에 닿았지요. 시장의 탈장수가 팔다 남긴 것이었습니다. 윤음은 재빨리 검은 가면을 쓰고 포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길가에서 주운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지요. 백성의 재물을 빼앗는 자, 하늘의 벌을 받을지어다. 포졸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 가면을 쓴 자가 어느샌가 그들을 가로막았지요. 감히 우리 일에 끼어드는 놈이 누구냐? 너희에게 밝힐 이름은 없다. 흑명객이라 하면 족하리라. 윤음은 지난 3년간 밤낮 없이 무예를 수련했습니다. 그 좋아하던 책도 내려놓고 귀신처럼 연습에 매달렸지요. 이제 그 결실을 보일 때였습니다. 뭣들 하느냐? 어서 저놈을 잡아라. 붙잡아서 박살을 내야겠다. 포졸들이 육모방망이를 휘두르며 덤벼들었습니다. 허나 윤음은 바람처럼 빨랐지요. 방망이를 슬쩍 피하더니 번개처럼 발길질을 날렸지요. 한 방에 포졸이 날아갔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 2명까지 같이 쓰러졌답니다. 아니, 이놈이 신들린 듯 하는구나. 겁을 먹은 포졸들은 이내 도망쳤지요. 노인은 감격하여 윤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윤음은 가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일었습니다. 고민하던 윤음은 새로운 결심을 하였지요. 흑면객으로 변장하여 백성을 도울 심산이었습니다. 도련님, 이는 위험한 일이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어찌 두고 보겠소. 그렇다면 저도 도련님의 뜻을 돕겠습니다. 김진사도 뜻을 꺾고 윤음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양의 밤거리에는 흑면객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흑면객을 진정한 의인이라 칭송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지요. 윤음은 밤의 그림자처럼 움직여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 그는 한양 외곽에 버려진 양반가를 살피고 있었지요. 이 판서의 신복들이 모인다는 곳이 여기로구나. 흑면객은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기와 틈으로 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백룡문양 병풍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백룡회의 모임을 시작하겠소. 오늘은 상납금을 더 거둘 방안과 그 분배에 대해 논의할 것이요. 수십 명의 관리와 상인들이 이 판서 앞에 모여 있었지요. 윤음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백룡회의 실체를 발견한 것이었지요. 이번에 상인들에게서 거둔 상납금이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옵니다. 걱정 말게. 포도청의 강무석 군관이 곧 포졸 대장으로 임명될 터이니 그를 통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오. 강무석은 묵과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조차 백룡회의 끈앞풀이었던 것입니다. 하오나 흑면객이라는 자가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흑면객 그놈이 누구든 윤명호처럼 될 것이오. 모두 윤대 사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겠지? 윤음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백룡회의 비리를 파헤치다 죽음을 당한 것이었지요. 다음 보름달에는 담설의 기루에서 새로운 계획을 논의할 것이요. 뜻에 따르겠습니다. 흑명객은 담설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분명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기와가 흔들리며 소리가 났습니다. 응, 누가 있느냐? 윤음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아래에서 잠시 소란이 일었지만 윤음을 찾지는 못하였지요. 아버지, 반드시 백룡회의 악행을 밝혀 원수를 갚겠습니다. 윤음은 달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담설을 찾는 것이었지요. 윤음은 김진사와 함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가장하여 기방을 찾았습니다. 담설이라는 기생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도련님, 저기 저 기생이 담설이라 합니다. 허나 조심하십시오. 도처에 이판서의 귀와 입이 있습니다. 알겠소. 윤음은 취한 척 담설에게 다가갔습니다. 담설은 눈틈에서 핀 난초처럼 아름다웠지요. 허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어딘가 슬픔이 엿보였습니다. 네가 담설이냐? 듣던 대로 절세기로구나. 공자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윤음은 그녀를 별채로 안내받아 따라갔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어떤 풍류를 즐기시는지요? 시와 노래와 연주, 어떤 것이든 하명만 하시지요. 나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특히 백룡회에 관해 말이다. 그 말에 담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그 이름을 함부로 말씀하시면 위험하옵니다. 공자님께서는 어찌 그런 것을 아십니까? 윤대사원의 죽음은 알고 있겠지? 난 그분의 억울함을 밝히려 한다. 윤음은 차마 자기가 윤 대사원의 아들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자님께서는 위험한 길을 걷고 계시옵니다. 위험은 익숙하다. 늘 내 옆에 있으니. 허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야. 혹시 한간의 흑명객이 공자님이 아니십니까? 그걸 어찌 아느냐? 윤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눈빛 속의 정의로움은 감출 수 없나이다. 그렇다. 내가 흑명객이다. 윤음은 흉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판서의 신복 박판관이 내일 밤 뇌물을 받는 자리가 있사옵니다. 그곳에 가시면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것이옵니다. 어찌 나를 믿고 그런 정보를 주느냐? 담설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가족을 잃었사옵니다. 하나뿐인 혈육은 이판사에게 붙잡혀 있지요. 담설은 어린 동생이 이판서의 인질이 되어 그의 수하가 된 것이었습니다. 윤음은 이판서의 악행에 치를 떨었지요. 저는 단지 굴종하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원수를 가진 셈이구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위험한 동맹을 시작하였지요. 담설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이날 박판관은 북촌의 부유한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거두고 있었지요. 흑명객은 지붕 위에 몸을 숨기고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 달 세금은 절반으로 줄여주겠소. 물론 그 차액은 백룡회에 바쳐야 할 것이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돈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박판관이 탐욕스럽게 웃으면서 돈주머니를 걷어들였지요. 여러분의 노고는 백룡회가 기억할 것이오. 그는 장부에다가 누가 얼마를 바쳤는지 상세히 기록하였지요. 박판관의 시선이 장부에 못 박혀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이로다. 그때였습니다. 흑면객이 미리 준비한 연막탄을 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연기의 방안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터지고 당황한 박판관은 장부부터 챙기려 했지요. 무슨 일이냐? 누가 감히? 그때 흑면객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목검이 들려 있었지요. 백성의 재물을 탐하는 자, 그 누구냐? 니놈이 소문의 그 흑면객이냐? 그렇다. 이제 너희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박판관은 칼을 뽑으려 했지만 흑면객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그의 목검이 번쩍하자 박판관은 칼을 떨어뜨렸지요. 박판관이 칼을 주우려 했지만 어느새 목검이 목덜미에 놓였습니다. 니놈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살려주시오. 모든 것은 이 판서의 명령이었어. 흑면객은 장부와 뇌물이 담긴 상자를 챙겼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에 박판관을 묶었지요. 지금부터 흑명객이 심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양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답니다. 수탈한 장부 사본과 함께 백룡회의 죄악을 밝히겠다는 선언문이 붙어 있었지요. 백룡회라는 게 진짜로 있었구먼. 쳐 죽일 놈들. 이리도 많이 수탈하다니. 하늘을 대신해서 흑명객이 심판할 것이요. 도련님, 앞으로 이 판서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더욱 조심하셔야 하옵니다. 알고 있어, 김어른.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김진사와 윤음은 낮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윤음은 담설을 다시 찾았습니다. 보란 듯이 성공하셨군요. 하오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옵니다. 함께 싸워주겠소? 끝까지 함께하겠어요. 우리의 원수를 갚기 위해.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위험이 더 커질 것임을 알고 있었지요. 이 판서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백룡회의 이름을 입에 담다니. 그놈을 당장 찾아내지 못하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분부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하오나 놈은 신출 귀몰하여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요. 강무석 군관을 불러라. 강군관의 칼솜씨는 천하제일이니 능히 흑면객을 잡을 것이야. 잠시 후 강인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그는 포도청에서 가장 무서운 인물로 알려진 강무석 군관이었지요. 강군관, 그대가 나서서 흑면객을 잡아오도록 하라. 어떤 수단을 써도 좋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 도적놈을 반드시 잡아오겠나이다. 이 판서는 강군관에게 아주 후한 상을 약속하였지요. 강군관은 눈을 빛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양의 밤거리는 검은 복장의 포도군관들로 가득했습니다. 강무석 군관의 신복들이었지요. 이들은 흑면객을 잡는다며 무고한 백성들을 족치고 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도적 흑면객을 보았다고 한다. 여봐라. 이 늙은이의 기억을 되살려 주거라. 포도군관들은 노인을 끌고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처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석 군관이 고문을 시작한 것이지요. 참으로 포악한 자로구나.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건가? 윤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빨리 복면을 쓰고는 포도군관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놈들, 어서 그 노인을 놔주거라. 흑면객이 포도군관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강무석 군관은 씩 웃었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도적 흑면객.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무석 군관은 칼을 뽑아들었고 흑면객도 목검을 꺼냈지요. 그동안 잡졸들을 상대로 잘난 척을 했겠다. 어디 내 칼을 받아보아라. 강무석 군관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천하의 흑면객도 속수무책으로 밀렸지요. 흑면객은 방어하기만 급급했답니다. 내 놈의 목을 가져가면 이 판서 나리께서 크게 기뻐하실 터. 순간 강군관의 칼이 흑면객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지요. 상처에서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흑면객은 이를 악물었지요. 그는 재빨리 주변에 횃불을 쓰러뜨려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흑면객, 승부를 내자. 허나 흑면객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붙잡힌 노인도 혼란 속에서 구출되었지요. 다음 날 담설은 윤음에게 긴급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무석 군관이 기생들에게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무석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자요. 그의 무예가 보통이 아니오. 담설은 어깨에 상처를 입은 윤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허나 아무런 말 없이
붕대를 감는 것을 도왔지요. 부디 몸 조심하셔요. 이제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사옵니다. 고맙소. 담설랑자도 조심하시구려. 이판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녀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요. 그녀는 담설의 어린 동생 연하였습니다. 내 언니가 곧 도착할 터이니 얌전히 있거라. 문이 열리고 담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가려 했지요. 허나 이판서의 부하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이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연아야, 괜찮으니? 경거망동은 삼가거라. 앞으로 어찌 될지는 전적으로 니년에게 달려있다. 담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흑명객을 잡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야. 만약 거절하면 이 어린 것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다. 이판서는 이미 담설과 흑면객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윤음은 담설에게서 이상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어째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도 자꾸만 흔들렸지요. 무슨 일이 있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이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정보를 얻었사옵니다. 백룡회의 고위 인사가 내일 밤 비밀 회합을 갖는다고 합니다. 윤음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확실한 정보요? 네, 확실하옵니다. 윤음은 그녀에게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흑면객으로 변장하고 회합 장소로 향했지요. 헌데 회합 장소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지요.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도적 흑면계. 그곳에는 강무석 군관과 그의 검은 신복들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흑면객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한 발이 그의 다리를 관통했지요. 역시나 담설이 네 약점이었구나. 여자를 너무 믿은 게 패착이었다. 흑면객의 가슴에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담설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허나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막탄을 던지고 담을 넘어 도주했습니다.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 했던가?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나도 허망하구나. 흑면객은 김진사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지고 말았지요. 김어른, 담설이 배신했소이다. 일단 몸부터 추스르셔야 합니다. 제가 아는 도사가 북한산에 있으니 당장 거기로 가지요. 윤음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대로 기절하였답니다. 윤음은 낯선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이미 치료가 끝나 있었지요. 여기가 어디요? 그때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구나. 여기는 북한산 중턱의 암자인이라. 방은 약초향이 감돌고 창밖엔 구름에 덮인 산자락만 보였지요. 김어른이 말한 도사님이십니까? 그렇다. 이 몸은 청운이라 하느니라. 내 아버지 윤명호의 오랜 벗이기도 하지. 아버지를 아십니까? 윤음은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라. 내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윤음의 상처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는 암자 앞마당에서 청운과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네 아버지가 죽기 전 나에게 너를 부탁했다. 때가 되면 네가 찾아올 것이라 했지. 아버지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까? 허나 어째서 백룡회를 쫓고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지요? 그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게야. 허나 너까지 위험에 빠지길 원치 않았다. 윤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청운도사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허나 너는 백룡회와 싸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렇다면 내가 도울 수밖에. 이제부터 더욱 고강한 무예를 가르치겠다. 며칠 후 김진사가 암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음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지요. 도련님, 담설 랑자가 배신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강무석이 피도 눈물도 없는 자가 여동생을 붙잡고 낭자를 협박했다는군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윤음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담설을 오해했던 것이었지요. 담설 낭자와 낭자의 여동생까지 구해야 한다. 허나 경고망동은 하지 말거라. 충분한 준비 없이는 불 속에 뛰어드는 분화방과도 마찬가지니라. 그날부터 윤음은 청운도사의 가르침 아래 무예를 배웠습니다. 청운도사는 밤낮 없이 윤음을 단련시켰지요. 석 달이 지나자 윤음의 무예는 적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제야 백룡회와 맞설 준비가 되었구나. 이게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떠나는 윤음을 청운도사는 불러세웠습니다. 흠아, 마음속에 복수심을 버리거라. 사사로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윤음은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석 달 사이 윤음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맑고 조용해졌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흑명객은 곧장 이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밤은 백룡회의 정기 회합 날짜였지요.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그는 사당 지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룡 문양이 그려진 병풍 앞에 이판서와 여러 관리들이 모여 있었지요. 흑명객의 행방을 기필코 알아내야 하오. 그자가 우리의 활동을 방해한 지 너무 오래되었어. 순간 흑명객이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백룡회의 악행이 오늘로 끝날 것이오. 그러나 이판서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흑명객. 아니, 윤명호의 아들 윤음. 여봐라. 모두 나오거라. 순간 사방의 문이 열리며 복병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그중엔 강무석 군관도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흑면객. 그리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요. 이판서의 수하들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방에서 칼날이 날아들었지요. 허나 흑명객은 신들린 것처럼 빨랐습니다. 솜씨가 제법 늘었구나. 허나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을 것이다. 흑면객은 청운도사에게 배운 검술로 복병들을 하나하나 베어버렸지요. 허나 강무석은 쓰러진 수하들 틈에 잠복하였지요. 그러다가 흑면객이 지나치는 순간 갑자기 칼을 휘둘렀답니다. 그 일격에 흑면객의 복면이 잘려 떨어졌습니다. 윤음의 얼굴이 드러났지요. 과연 윤명호의 아들이로구나. 제 아버지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군. 윤음은 분노와 좌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다음이었지요. 이판서 옆에 담설이 서 있던 것입니다. 이판서 날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바로 흑명객이옵니다. 윤음은 충격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강군관이 달려들어 멍하게 서 있는 윤음을 붙잡았지요. 담설, 그대가 어찌? 담설이 처음부터 이판서의 편이었단 말인가? 김진사가 전한 이야기는 거짓이었던가? 윤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놀랐느냐? 담설은 처음부터 내 사람이었다. 네 정체를 알아낸 것도 모두 그녀 덕분이지. 그러나 윤음은 담설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마치 기다리라고 말하는 듯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감마님? 당장 처형하기엔 아깝다. 저택의 지하 감옥에 가두어라. 윤음은 이판서의 저택 지하로 끌려갔지요. 허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담설이었지요. 담낭자, 도대체 무슨 생각이오? 윤음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희미한 촛불이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누구냐? 촛불을 든 사람은 담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감옥 문을 열었지요. 목소리를 낮추세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사옵니다. 왜 왔어? 또 나를 속이려 하오? 윤음의 목소리에는 쓰라림이 묻어났습니다. 담설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공자님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허나 이렇게 해야만 이 판서를 속일 수 있었습니다. 담설 이 판서의 신임을 얻어 내부에서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것이었지요. 동생이 인질로 잡혔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백룡이를 속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요. 그렇다면 왜 내 정체를 이 판서에게 알렸소? 이 판서는 이미 공자님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었지요. 차라리 제가 먼저 나서서 알려주고 이 판서의 신임을 얻고자 했던 것이옵니다. 윤음은 담설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옵니다. 백룡의 내부에 분열이 있어요. 이 판서의 오른팔인 강무석 군관조차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강무석 군관이? 네, 그는 이 판서의 권력을 탐내고 있지요. 그리고 이 판서의 비밀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에는 백룡회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장부만 확보하면 이 판서와 백룡회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겠구려. 윤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담설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지요. 자, 공자님, 어서 나가시지요. 고맙소. 이제 빠져나갑시다. 윤음은 재빨리 일어났지요. 윤음과 담설은 서둘러 감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백룡회를 무너뜨립시다.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공자님. 윤음은 담설의 손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탈출한 두 사람은 다시 청운도사의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김진사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무사히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승부를 준비해야 한다. 스승님, 담설이 이 판서의 비밀 장부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것만 확보하면 백룡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음의 말에 김진사가 수염을 쓸어 넘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네 사람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밤이 적기입니다. 이 판서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느라 경비가 분산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틈을 타서 장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저택에 잠입하겠소. 모든 준비를 마친 윤음은 아버지의 검을 허리에 찼습니다. 검은 복면을 두른 그의 눈에서는 강렬한 의지가 감돌았지요. 그럼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 응, 담설 낭자, 할 말이 있소? 아닙니다. 그저 몸 조심하십시오. 담설은 윤음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했지요. 허나 그녀의 눈에는 윤음을 염려하는 빛이 가득했답니다. 흑면객은 어둠에 몸을 숨기고 이 판서의 저택을 살폈습니다. 담설의 정보대로 중요한 손님 맞이를 앞두고 경비가 분산되어 있었지요. 그는 담장을 넘어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이제 비밀 장부를 찾을 때다. 흑면객은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피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작은 밀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청운도사에게 배운 검술로 쉽게 열 수 있었지요. 안으로 들어가자 책장과 장롱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붉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가 있었지요. 흑면객이 장부에 손을 뻗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네가 올 줄 알았다, 흑면객. 그 장부는 내가 가져갈 것이다. 이 판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나의 몫이니. 강무석 군관이 칼을 뽑아들고 서 있었지요. 어째서 이 판서를 배신하려는 것이오? 나는 이 판서가 충신인 줄 알았다. 허나 그는 탐관오리에 불과했지. 이제는 내가 백룡회를 차지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검술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강무석 군관의 칼솜씨는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허나 흑면객 역시 청운도사에게 배운 특별한 검법이 있었지요. 잠깐, 우리는 적이 아니오. 나 또한 대의를 품고 있소이다. 나는 도적놈과 협상하지 않는다. 어리석구려 강군관.
강군관이 덤벼드는 순간 흑면객이 단숨에 칼을 쳐내고 어깨를 베었습니다. 강무석 군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요. 그때 이판서가 칼잡이들을 데리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강무석, 니놈이 날 배신할 것이라는 걸 모를 줄 알았느냐? 그리고 흑면객 유놈, 이번에야말로 죽여주마. 어서 쳐라. 두 놈을 살려두지 마라. 줄잡아 수백 명은 되는 칼잡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무석과 흑면객은 저마다 십수명을 쓰러뜨렸지요. 허나 점점 두 사람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그때 강무석이 위기에 빠졌지요. 흑면객은 번개같이 칼잡이를 베어 강무석을 구출했습니다. 고맙다, 흑면객. 내가 그대를 오해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오. 합심한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칼잡이들과 맞섰습니다. 조선 최고의 두 검객이 힘을 합치니 오히려 적들을 점점 몰아붙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판서는 화가 나서 수하들을 닥달했습니다. 겨우 두 놈이다. 당장 베어버리지 못하겠느냐?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사가 이끈 의로운 백성들이 양반가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우리가 왔소이다. 이제 포위당한 것은 이판서의 수하들이었지요. 칼잡이들은 하나둘 쓰러지다가 마침내 모두 칼을 버리고 항복했습니다. 이판서는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니놈들이 감히. 흑면객은 비밀 장부를 들어보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악행이 모두 드러날 것이오. 이 장부에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어. 흑면객의 말에 마침내 이판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백룡회는 하룻밤 만에 일망타진되었지요. 며칠 후 한양의 관아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상의 명을 받은 암행어사가 상석에 앉았지요. 그 앞에는 포박된 이판서와 백룡의 구성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유눔은 더 이상 흑면객이 아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양반 유눔으로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조판서 이명헌, 그대는 비밀조직 백룡회를 조직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에 저항한 윤명호를 모함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 죄는 만번 죽어도 씻을 수 없는 중죄니라. 암행어사는 비밀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백룡회의 모든 비리와 범죄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 장부에 모든 증거가 있다. 내 죄를 인정하느냐? 명확한 증거가 있는 이상 이판서도 더는 발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요. 이판서는 결국 사형에 처해졌고 다른 관리들은 유배를 떠났지요. 오직 강무석 군관만이 그 공을 인정받아 벼슬을 유지했습니다. 윤공자, 내 그대를 역적이라 오해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구려. 괜찮소. 지금이라도 함께 의로운 일에 힘을 보탭시다. 그리하여 유눔은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허나 흑면객의 정체는 끝내 밝히지 않았지요. 아버지, 마침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때 담설이 다가왔습니다. 강군관 덕분에 그녀의 동생 연하도 무사히 구출되었지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대사원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아니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오. 나는 이제 더 많은 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소. 도련님,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옵니까? 아직은 모르겠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오. 유눔은 담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백룡회가 몰락하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흑면객은 마지막으로 한양의 밤거리를 순찰했습니다. 유눔은 이제 한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지요. 그의 옆에는 담설이 함께 있었답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찰이 되겠구나. 이 한양도 그립겠네요. 두 사람은 자신을 알아본 노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깊이 절을 했지요. 흑면객 날이 덕분에 우리 백성들이 편히 숨 쉴 수 있게 되어 싸웁니다.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사옵니까? 내가 없어도 정의는 계속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 작별이 외다. 어느새 밤의 골목길엔 백성들이 가득했지요. 그들은 떠나는 흑명객을 향해 깊게 절을 하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윤음은 청운과 김진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포옹했지요. 가는 길에 부지 평안하기를 바란다.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도련님, 남쪽 해안가에 제가 마련해둔 작은 집이 있사옵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시기 바라옵니다. 두 분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담설이 말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었사옵니다. 갑시다. 갈 길이 멀구려. 허나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에 올라 남쪽을 향해 떠났습니다. 백성을 도와주는 의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를 흑면객이라 불렀지요. 어쩌면 그는 진짜 흑면객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었지요. 흑면객의 이름만 들어도 백성들은 희망을 얻고 악당들은 벌벌 떨었지요. 그렇게 흑면객의 전설은 오래도록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강릉 인근에 허풍이라는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허풍이는 병석에 누운 노모를 홀로 봉양하고 있었지요. 어머니, 또 소나무 껍질밖에 먹을 게 없네요. 기운 내셔야 하는디 죄송할 뿐이어요. 허풍이는 기운 없는 목소리로 삶은 소나무 껍질을 건네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얘야, 나는 다 늙었고 갈 날만 기다리는 몸이다. 너라도 먹어야지 않겠느냐. 네, 젊은 기운이면 나가서 뭘 해도 해낼 텐데. 나 같은 늙은이가 이걸 받아먹는 게 다 무슨 소용이겠니? 어머님은 그래도 드셔야 삽니다요. 지아, 어디 나가 일하면 어떻게든 굶지는 않지 않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간절한 정성에 못 이겨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그릇을 들었습니다. 그 눈엔 이내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요. 며칠 뒤 허풍이는 김좌수댁에서 새 머슴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허풍이는 어머니 한 끼라도 더 나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해서 바삐 발걸음을 옮겨 김좌수댁을 찾았습니다. 그래, 네가 그 머슴 자리에 오겠다는 아이냐? 김좌수댁 마님은 기품 있는 양반댁 부인이었습니다. 예, 마님. 저는 일이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소이다. 마님은 허풍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듬직한 체구와 눈빛에 만족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당장 나와보도록 하거라. 아이고 마님, 은혜 있지 않겠소. 허풍이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집으로 뛰듯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잘 되었구먼요. 내일부터 김좌수댁에서 일하게 되었구먼요. 그랬느냐? 참말로 잘 되었구나. 이제 어머님 굶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요.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이다. 허풍이는 기쁨에 북받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병든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드릴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허풍이는 싸운 밥을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셔요. 오늘 좌수댁에서 가져온 것이어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야 한술 떠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눈시울만 붉혔습니다. 그러자 허풍이는 뿌듯함에 웃음을 머금었지요. 다음 날 허풍이는 이른 아침부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김좌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다가왔지요. 자네가 새로운 허풍이인가 보군. 예, 좌수어른. 일을 성심껏 하겠습니다요. 일손도 야무지고 눈빛도 단단하구먼. 김좌수는 허풍이의 성실함에 제법 흡족한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마님도 보고 있었지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것 아니겠어요? 내 지금껏 겪어본 사람만 해도 셀 수 없어. 저 친구는 믿을 만한 사람일세. 마님은 더 말은 아끼고 고개만 끄덕였지요. 며칠 후 허풍이는 뜻밖의 장면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별채 문이 삐걱 열리더니 하인 왕바리가 헐레벌떡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어째 바지춤을 부랴부랴 추스르고 있었지요. 허풍이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다 잠시 뒤 그 방 안에서 마님이 나왔답니다. 허풍이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숨었지요. 세상에나 어떻게 마님이 하인하고 저런 짓을. 하지만 마님은 문 밖을 나서며 곁눈질로 마당 쪽을 훑었지요. 그 시선은 허풍이가 있던 자리 근처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허풍이가 무언가를 본 건 아닌지 마님의 눈에 경계심이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아침, 허풍이는 여느 날처럼 마당을 부지런히 쓸고 있었습니다. 양지 바른 틈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옥비녀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허풍이의 마음속에 짙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든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약 한참 못 지어드린 점이 떠올랐지요. 허풍이는 마치 무엇에 쫓기듯 옥비녀를 품 안에 슬며시 넣었습니다. 그날 일손을 마치자마자 허풍이는 서둘러 장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옥비녀를 팔아 어머니의 약재를 지었고 곁들여 드릴 곡식도 조금 마련하였지요. 어머님, 이거 탕약 좀 드셔보셔요. 집으로 돌아온 허풍이는 손수 달인 약을 정성껏 건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돈으로 마련한 약이냐? 얘야. 김좌수 댁에서 사람을 좋게 보셔서 선심 쓰시며 성금을 좀 주셨습니다요. 허풍이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사실과는 다른 말을 내놓았지요. 이튿날도 허풍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부터 일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굳은 낯빛으로 허풍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허풍아, 어제 마당을 쓸면서 옥비녀 하나를 본 일이 없느냐? 그 말에 허풍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실직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지요. 보지 못하였습니다요, 마님. 그렇단 말이냐? 마님은 말끝을 흐리며 허풍이를 예리하게 노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속을 꿰뚫는 듯하여 허풍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옥비녀가 발달린 것도 아닐진데 어찌 감쪽같이 사라졌단 말이냐? 허풍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속만 졸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침착하게 답하였습니다. 마당 쓸다 혹시라도 보게 되면 반드시 마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요. 마님이 간 뒤에도 허풍이는 마치 불에 달군 돌 위에 앉은 듯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는 그 다음 날 닥치고 말았습니다. 허풍이, 이놈아. 어제 장터에서 내 놈이 내 옥비녀를 팔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 물건을 다시 찾으려 웃돈을 얹어 사와야 했단 말이다. 곧 마님은 하인들을 불러 허풍이를 멍석에 물게 하였습니다. 허풍이는 거친 매를 맞으며 고통에 몸을 떨었지요. 이놈을 당장 내쫓아라. 사실 마님은 허풍이가 왕바리와의 밀통을 본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김좌수가 허풍이를 아끼니 차마 정면으로 쫓아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꾀를 써서 일부러 옥비녀를 던져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허풍이가 그것을 줍도록 만들어서 내칠 명분을 만든 것이지요. 허풍이는 김좌수 댁에서 쫓겨난 뒤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어느새 장터 한복판까지 와 있었지요. 그러던 중 웬 여인이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럿이 걱정스레 둘러서 있었지만 정작 누구 하나 나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나이 많은 의원 하나가 여인에게 다가가더니 맥을 짚고 침을 놓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숨을 돌리고 정신을 차렸지요. 주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였죠.
허나 의원은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허풍이는 그 장면을 넋놓고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속에서 불꽃이 일렁였습니다. 나도 저 침수를 익히면 어머님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허풍이는 주저할 것도 없이 의원을 뒤쫓아 달렸습니다. 의원나리, 잠깐만요. 간절히 여쭐 말씀이 있소이다. 허풍이의 외침에 의원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 무슨 일인가? 방금 그 여인을 치료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침수를 배우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허풍이는 묵묵히 그 뒤를 따르며 거듭 간청하였습니다. 의원날이 아무 일이나 다 하겠습니다. 부엌일이든 심부름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요.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게. 세상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는가? 그래도 허풍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원이 집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최 의원은 허풍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한참을 그러던 최 의원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허풍이, 자네는 의술을 배워서 무얼 하려는 것이냐? 지는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요. 제 손으로 어머님 병부터 꼭 고쳐드리고 싶습니다요. 의원은 허풍이의 대답에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떠보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하나 물어보지. 양반 한 명과 천민 한 명이 동시에 아프다 치세. 그런데 침 놓을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이라면 누구를 먼저 살리겠는가? 허풍이는 그 말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라면 누구 신분이건 간에 먼저 위급한 사람부터 살릴 것입니다요. 왜 그런가? 사람이란 게 숨이 끊어지는 건 양반이나 상놈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면 급한 숨부터 먼저 붙잡아야 옳지요. 최 의원은 그 말을 듣고는 아무 말 없이 허풍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흐뭇한 기색이 서려 있었지요. 좋다. 그 마음이면 됐다. 일단 들어와 허드레실부터 시작해보게나. 정말이십니까요? 아이고, 의원 어르신, 고맙습니다. 그리하여 허풍이는 최 의원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지요. 이튿날 아침, 최 의원이 왕진 준비를 하며 허풍이를 불렀습니다. 자네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앞장서게. 제 집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요? 말이 많군. 어서 가세. 허풍이가 앞장서자 의원은 말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윽고 허름한 초가가 보이자 허풍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옵니다, 의원나리. 최 의원은 별말 없이 마루로 올라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의원은 말없이 앉아 어머니의 맥을 짚었습니다. 허풍아,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의원나리께서 어머님 병을 알고 이렇게 친히 와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은혜가 또 있을까? 말씀은 마시고 진맥에 집중하시오. 최 의원은 정성스런 손길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약재 꾸러미를 꺼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운을 보충해주는 약재니 푹 다려 자주 드리게. 진료를 마친 의원은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허풍이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푹 쉬셔요. 전 얼른 가서 의원 집 일 도와드릴게요. 그리하여 허풍이는 다시 의원 집을 향해 총총히 달려갔습니다. 허풍이는 의원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자풀을 뽑았으며 마루 위 먼지도 말끔히 닦아냈지요. 청소를 마치고는 쌓여있는 약재도 하나하나 정리를 했지요.
최 의원의 서재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허풍이는 낮에는 손일을 하고 밤이면 글을 익히며 시간을 보냈지요. 또한 최 의원이 환자를 볼 때마다 허풍이는 곁에서 진맥과 침수를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3년이 훌쩍 지나갔지요. 허풍이는 어머니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날마다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의서가 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었지요. 그리하여 최 의원의 의술을 온몸으로 익혔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허풍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제 허풍이는 웬만한 의원 못지않은 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 허풍이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좀 봐줄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진 게 없어? 의원을 부를 수가 없구나. 알겠습니다. 어서 앞장서시오. 허풍이는 곧장 마을 사람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집 안에는 아이가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허풍이는 진맥을 짚은 뒤 몇 군데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서서히 숨을 고르며 잠이 들었고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허풍아, 이제 의원이 다 되었구나. 정말 고맙다. 상한 걸 잘못 먹어 아랫배가 꼬인 것이오. 푹 자고 나면 괜찮을 겁니다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별 말씀 마시고 아이가 깨면 맛있는 것 해주시오. 그날 이후 허풍이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청주댁이 다급히 허풍이를 찾아왔습니다. 허풍이 자는가? 이 밤중에 무슨 일입니까? 며느리가 아이 낳고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나질 않는다네. 허풍이는 곧장 가방을 챙겼습니다. 앞장서시지요. 안방에는 산모가 정신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허풍이는 진맥을 짚고 여러 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산모를 돌보았지요. 마침내 해가 동쪽 하늘에 어렴풋이 비칠 무렵 산모가 눈을 떴습니다. 얘야, 정신이 드느냐? 여보, 날 알아보겠어? 아기는요? 아기는 무사한가요? 걱정 마라. 잘 태어나서 울음소리도 우렁찼단다. 산모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약재로 탕을 지어 산모에게 드리십시오. 허풍이 총각 참말로 고맙소. 얼마 드리면 되겠는가? 돈은 괜찮습니다. 산모에게 몸에 좋은 음식이나 잘 챙겨주시지요. 그날도 허풍이는 한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어느 날 왕진을 다녀온 최 의원이 허풍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자네 소문이 자자하더군. 마을 사람들은 자네를 명이라 부른다더구나. 허풍이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명이라니 황송할 따름이지요.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요. 최 의원은 말없이 책장에서 낡은 의서 한 권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내 스승께서 물려주신 의서다. 귀한 비방도 담겨 있으니 정독하거라. 이런 귀한 책을 어찌 저에게? 의술은 사람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다. 네가 만일 의술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겼다면 나는 자네를 진작 내쳤을 게다. 하지만 너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아낌없이 침을 놓더구나. 그 자세가 진정한 의원의 품격이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의 뜻을 본받아 바른 의원이 되겠습니다. 허풍이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의서를 파고들었답니다. 어느 날 허풍이는 약재를 구하러 약재상 거리로 향했습니다. 약재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앞쪽에서 비단 장옷을 입은 여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양반가 규수 초이가 시종들과 함께 비단 가게를 나서는 참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초이의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바닥에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셔요. 시종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허풍이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비켜주십시오. 허풍이는 침착히 초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곤 재빨리 침통을 꺼내 인중과 손목에 침을 놓았지요. 무엄하게 아가씨 몸에 손을 대다니. 당신 누구요? 걱정 마시오. 나는 의원이오. 이분은 간질 증세가 온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이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선이 허풍이와 마주쳤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시죠? 의원입니다. 간질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까? 초이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허풍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 규수라 하기엔 드물게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지요. 다른 의원들은 병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 증세를 단번에 아신 거죠? 손목 맥이 불규칙하고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신경이 급히 뒤틀리며 일시적 경련이 옵니다. 초이는 놀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몸이 떨리고 그랬어요. 시종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허풍이에게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가씨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나요? 허풍이라 합니다. 특이한 이름이시군요. 절 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이는 비록 양반가 규수였지만 허풍이를 대하는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그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표표히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 허풍이는 의원 집에서 어제 구해온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반집 하인이 그를 찾아왔지요. 의원날이 좌상 이대감께서 모셔오라십니다. 대감께서 날 찾으신다고요? 어제 아가씨를 살린 일로 부르시려는 것입니다. 허풍이는 손을 털고 곧바로 시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허풍이는 시종을 따라 좌상댁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병풍과 자수가 놓인 방에서 허풍이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곧 대감께서 오실 것입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위험 있는 풍채의 대감이 들어섰습니다. 그대가 거리에서 내 딸을 치료했다지? 내 딸의 증세를 어떻게 보느냐? 허풍이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간질 증세를 앓고 계십니다. 맥이 약하고 불규칙하며 긴장이 극에 달할 때 신경이 갑자기 자극받아 발작이 일어나는 형세입니다. 이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며 허풍이를 주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재를 쓰겠는가? 여러 의원이 손댔지만 소용이 없었네. 천마와 석창포로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백작약과 시호로 간기와 긴장을 풀겠습니다. 여기에 당기와 천공으로 기혈을 돕겠습니다. 이 대감은 다소 놀란 듯 시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실력이 제법이구나. 내 딸의 병은 오래된 것으로 그대가 고칠 수 있겠는가? 제 처방대로 일주일만 지켜보시면 반드시 차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옆방에 있던 초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풍이에 대한 신뢰와 함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지요. 좋다. 내 딸을 치료해 보아라. 하지만 명심하거라. 조금이라도 탈이 나면 그땐 네 목을 내놔야 할 것이다. 소인,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치료하겠습니다. 그날부터 허풍이는 매일 이대감 댁을 찾아갔습니다.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탕약을 지어 건넸습니다. 진심을 다해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았지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니 초이는 더는 발작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알아왔던 증상도 깨끗이 사라졌고 안색마저 한결 밝아졌습니다. 초이 아가씨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양반가에 퍼졌습니다. 그 덕분에 허풍이는 양반가에서 앞다퉈 모셔가려고 하였지요. 그러던 중 허풍이의 이름이 주상 전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허풍 의원은 속히 입궐하라! 마침내 허풍이는 궁궐로 들게 되었습니다.
궐문에 들어선 허풍이는 긴장으로 정신을 차리기 어려웠지요. 지금 들르실 곳은 전하께서 아끼시는 막내 공주님의 처소이요. 공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심기가 약하여 숨이 가쁘고 기력이 자주 꺼진다오. 내의원 어이들도 뚜렷한 치료법을 내놓지 못했어. 하여 전하께서 직접 그대를 부르신 것이요. 허풍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이 걸린 자리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담담했습니다. 기꺼이 성심껏 진찰하겠습니다. 10살 난 막내 공주는 침상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궁녀들과 내의원 의관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의원이 공주님을 고친다고? 기가 차는구나. 허풍이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곧장 공주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주마마, 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풍이는 맥을 짚고 눈빛과 혀, 숨결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차 확신으로 가득 차올랐지요. 허풍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주마마의 증상은 단순한 기혈 허약이 아닙니다. 이건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인해 호흡이 원활치 않은 병세입니다. 혈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기가 폐부로 몰리는 것이옵니다. 의관들은 술렁이며 허풍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게 어찌 어린아이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이오? 맥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혀끝이 붉으며 숨결은 가늘고 짧습니다. 이는 선천적 허증과 심폐의 불균형이 겹친 증세입니다. 정말 나을 수 있겠느냐? 반드시 좋아지실 것입니다. 공주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풍이는 침통을 꺼내고 탕약 재료를 펼쳤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어린 소녀의 목숨과 자신의 운명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허풍이는 일주일간 정성을 다해 막내 공주를 치료했습니다. 그는 심폐기능을 도와주는 약재를 달여 하루 3번 올렸지요. 매일 공주의 맥을 짚어 상태를 세심히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내의원 의관들도 점점 나아지는 공주의 기색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공주님의 안색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소? 심맥이 안정되고 호흡도 깊어졌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앉거나 짧게 거닐게 해드려도 무방하오. 공주는 마침내 침상에서 일어날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주상께 전해졌고 임금은 직접 공주를 찾아왔습니다. 허풍, 경이 의술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이토록 단기간에 공주의 병세를 호전시킬 줄은 몰랐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신은 다만 병의 근원을 바로 보았을 뿐이옵니다. 왕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내관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내관이 붉은 비단보에 쌓인 물건을 받들고 들어왔지요. 이는 내의원 출입을 허락하는 어이의 패로다. 오늘부터 경은 공주의 전담 의원이 될지어다. 또한 한양 동쪽의 의원을 열 수 있도록 터와 은자도 내리노라. 허풍이는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의원 의관들의 표정은 어딘가 씁쓸했지요. 전하, 신중히 판단하소서. 아직 젊은 의원에게 궁중의 중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사옵니다. 허풍의 실력은 증명되었다. 내의원도 그에게서 배우도록 하라. 전하의 성은을 잊지 않겠사옵니다. 아직 미흡한 바 많사오니 선배 어휘들과 함께 배우며 정진하겠사옵니다. 허풍이의 겸손한 대답에 왕은 더욱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주는 침상에서 일어나 작은 화단을 바라보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서 허풍이는 마지막 진맥을 마치고 조용히 물러나려 했습니다. 허풍 의원 고마워요. 덕분에 이제 숨이 편해졌어요. 공주마마의 밝은 얼굴을 뵈니 신 또한 편안하옵니다. 허풍이가 처소를 나서자
내의원 의관 하나가 곧장 그를 따랐습니다. 허풍, 걸음을 멈추라. 무슨 일이옵니까? 내의원 의관은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공주마마를 낫게 한 그 비방. 자네만 알고 있기엔 아까운 비방일세. 그걸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지 못하겠는가? 알려주면 우리들이 자네를 내의원에 추천해주겠네. 허풍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그 처방은 제 스승으로부터 전해받은 가르침입니다. 하여 물건을 거래하듯이 가벼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내의원 의관의 표정이 굳었지만 허풍이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의원으로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허풍이는 궁을 벗어났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주상 전하의 선물이 허풍이에게 도착했습니다. 허풍이는 곧장 최 의원을 찾아갔지요. 스승님, 주상전하께 받은 선물은 스승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허풍아, 그것은 네가 공주를 고쳐 얻은 하사다. 이제 그것은 온전히 네 몫이다. 하오나,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오롯이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이 선물은 스승님의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풍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허풍아, 제자의 공은 제자의 것이다. 나는 이제 너를 의원으로서 인정할 뿐이다. 그리하여 허풍이는 스승의 뜻을 받들어 새 의원을 자신이 직접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멀다 하고 환자들이 의원의 문을 두드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궁으로부터 또다시 부름이 왔습니다. 허풍, 내의원은 경 같은 자가 있어야 한다. 공주의 병을 고친 그 정성과 실력을 내 다시금 치하하고자 하노라. 전하, 황송하오나, 신은 궁안보다 장터가 더 어울리는 의원이옵니다. 저작거리 백성들의 기침에도 귀 기울이고 싶사옵니다. 왕은 허풍이를 잠시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풍, 그대의 뜻이 곧 의인의 도리이니 내가 마땅히 받아들이겠다. 허나 그 정성과 기술은 나라의 큰 자산이로다. 그러니 그 의원 위에 내가 직접 현판을 써서 내리노라. 허풍이의 의원에는 왕이 손수 내린 현판이 걸렸지요. 그리하여 허풍의 의원에는 구름처럼 손님이 몰려들었답니다. 문을 닫을 무렵 의원문을 조용히 열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비단 장옷을 쓴 그 여인은 주위를 살피다 조심스레 장옷을 벗었습니다. 허풍이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초이였습니다. 평소처럼 시종 하나 없이 홀로 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바쁘신 의원님을 이렇게 늦은 시각에 찾아 죄송합니다. 허풍이는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반가 교수가 밤늦게 그것도 홀로 의원을 찾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요. 소적께서 홀로 오시다니 혹 두통이 다시 도진 것이옵니까? 초이는 잠시 허풍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젠 의원님을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것이옵니다. 허풍이는 잠시 말을 잃었지요. 약방 안은 조용한 침묵으로 물들었습니다. 초이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허풍이에게 할 말이 있는 듯 의원 뒤뜰에 정자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 아래 비단 장옷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통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마음 놓고 책도 읽고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저 역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초이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병이 아니라 제 마음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허풍이는 무심결에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심장은 저도 모르게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아버님께서도 저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왕실어의 제안까지 받으셔서 깊은 감명을 받으셨지요. 초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와 의원님의 혼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다. 허풍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감히 바랄 수조차 없었던 꿈이었지요. 그게 정말이옵니까? 저는 천한 신분이온데. 의원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상께서 인정하신 분, 그리고 제 마음이 향한 분이시지요. 초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이미 의원님께 닿아 있습니다. 처음 의원님을 뵈었을 때부터 제 마음은 어쩐지 그리로 이끌렸지요. 허풍이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뒤엔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소저의 말씀은 제게 과분할 만큼 귀하고 소중합니다. 허나 그 마음을 제가 감당해도 되는지. 허풍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고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초이가 조심스레 허풍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염려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제게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니옵니다. 다만 너무 뜻밖이라 마음이 어지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허풍이는 자신의 신분이 초이에게 누가 되진 않을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지요. 그날 허풍이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에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실 수도 있지요.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초이는 조용히 일어나 정자를 나섰지요. 며칠 뒤 김좌수댁 여종이 숨을 헐떡이며 의원문을 열고 달려들었습니다. 의원나리, 김자수나리께서 위독하십니다요? 허풍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좌수는 자신이 처음 머슴살이 하던 시절 신세를 진 분이었지요. 어서 앞장서시오. 허풍이는 바람을 가르며 김좌수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리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방 안에는 침상에 누운 김좌수가 숨을 헐떡이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허풍이는 곧바로 진맥에 들어갔습니다. 맥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군. 몸이 차갑고 혀끝이 검붓게 변했군. 곧 침을 놓고 독을 풀기 위한 약재를 먹였지요. 그러자 김좌수의 맥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습니까요, 의원나리? 독을 먹은 중독 증세입니다. 나리께서 드신 음식이나 약을 다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종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며칠 전부터 정성껏 지은 보약이라며 따로 다려드리셨습니다. 그 외엔 평소 드시던 음식뿐이옵니다. 그 보약의 재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마님이 따로 챙기셔서 저희는 본 적이 없사옵니다. 지금은 마님께서 친정에 다녀온다 하시며 며칠 전 나가셨습니다. 허풍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보약이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침상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좀 주게. 허풍이는 얼른 다가가 물을 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사나리 정신이 드십니까? 허풍이 자네였나? 그렇습니다. 의원이 되어 다시 뵙게 되었지요? 김좌수는 허풍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나는 다 기억하네. 보약을 먹은 뒤부터 몸이 점점 이상해졌지. 의심이 들어 하루는 일부러 안 사람이 내민약을 뒤로 숨기고 뱉어내었네. 그날은 밤에 통증이 없었어. 그렇다면 설마. 그래, 그 약에 독이 섞여 있었던 개야. 그 여자가 날 죽이려 했어. 마님께서 왜 그런 짓을? 김좌수는 숨을 깊게 몰아쉬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내 재산을 조용히 옮기더군. 후사를 빌미로 권문세가와 다시 혼처를 꾸미려 했지. 내가 그걸 알아차리자 날 제거하려 했던 게야.
허풍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중독이 아니라 계획된 살해미수였습니다. 며칠 뒤 김자수는 몸을 겨우 추스르고 관아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의 진술과 허풍이의 의술 소견서는 큰 증거가 되었지요. 김좌수댁 마님은 급히 체포되었고 집안은 모든 죄과는 낱낱이 밝혀졌지요. 목숨을 건진 김좌수는 허풍이에게 큰 보상을 약속했지요. 그러나 허풍이는 모든 것을 사양했답니다. 의원으로 돌아온 허풍이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늦봄의 하늘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날 오후 허풍은 약초를 다듬으며 햇살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간의 소란이 마치 바람처럼 스쳐간 듯 하였지요. 그때 문 앞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은은한 비단 장옷에 쌓인 초이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단아한 모습이었지요. 초인왕자, 어찌 이곳까지? 의원님, 포도청에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왕발이라는 자가 김자수댁 마님과 짜고 독을 먹여 좌수나리를 죽이려 했더군요. 역시 그랬군요. 왕발이는 장부를 갖고 있었답니다. 거기엔 독약과 약재 출처, 마님과의 내통 정황까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지요. 결국 왕발은 장살에 처해졌고 마님도 사형은 면했지만 옥살이를 하고 있다 합니다. 허풍이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제야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김자수 나리께서도 완전히 회복되셨답니다. 이젠 새 장가까지 드셨다더군요. 이번엔 아주 순하고 마음 착한 대규를 얻으셨다 하더이다. 허풍이는 그 말을 듣고는 허허 웃었습니다. 좌수나리답게 기운이 넘치시는 분이었지요. 정말 잘된 일이요. 제 일인 듯 기쁘구려. 초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잠시 허풍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남의 일만 그리 기뻐하셔도 괜찮으신지요? 이제는 의원님 일도 좀 돌보셔야지요. 저 말입니다. 의원님께 드리는 제 마음 말이지요? 허풍이는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초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떨구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의원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허풍이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낭자, 그 마음이 제겐 너무 크고 고맙습니다. 그 마음,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소이다. 그 말에 초이는 조용히 웃으며 허풍이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며칠 후 온 동네가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허풍 의원과 규수 초이의 혼례가 열린 날이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 허풍의 어머니는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혼례상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엔 붉은 보료가 깔리고 풍악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예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지요. 그날 밤 마침내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풍과 초이는 마침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허풍은 다시 의원으로서 자리를 굳혔지요. 또한 초이는 늘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사다난했으나 항상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헤쳐나갔지요. 바람이 불면 약초향이 감돌고 웃음소리는 늘 마당을 채웠다고 하지요. 그렇게 100년을 해로하였으니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